서울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탁구장 350여 곳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문 판매업체에 집합 금지 명령과 함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방역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그것도 서울 지역만 봐도 벌써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4일에 첫 확진자 발생한 이후에 137일 만인데 이달에는 서울에만 140명 넘게 지금 확진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서울 지역의 확진자 추세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초반에 이제 대구에서 발생할 때는 우리가 몰랐죠. 코로나19의 특징을 모른 상태여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하지만 대구라는 도시도 도시긴 하지만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는 보다 훨씬 그래도 적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은 이게 서울뿐 아니라 주변으로 이 대중교통이 다 같이 통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동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방역 지침이나 그런 이제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서 잘 방역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진자를 다 찾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부 환자에 의해서 감염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이태원이나 이제 물류센터에 젊은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 퍼진 것 같아요. 예. 지금 나타나시는 거를 보면 이제 교회라든지 쉼터라든지 다단계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 이런 분들도 사실은 우연히 발견하신 분이 많죠. 그죠? 뭐 기운이 없어서 검사를 했더니 나오고 그러면 그 주변을 검사를 했더니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 어제 나온 중국 동포교회 같은 경우는 거주를 같이 하세요. 숙식을 예. 같이 계속 하시고 한 달, 뭐 두 달, 많게는 몇 년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생활을 하면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외부로 다니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규모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임이 있는 곳에서는 앞으로도 감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그런 생활 방역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집중이 되고 있고 어제는 38명이었습니다만 그제하고 엊그제 좀 보면 5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깜깜이 확진 비율도 한 9%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하는 지표들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점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감염이 많아지고 있죠.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를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우리가 놓치는 환자가 있을 거고 그 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깜깜이처럼 그런 감염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우리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명이 감염이 되면 그분이 많은 분을 감염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확진자를 찾을 때 사실은 지금 이틀 정도만 찾으세요. 그 분이 증상이 생기면 네. 좀 더 앞쪽으로 최소한 3일 이상은 전 찾아야 된다고 연구에도 좀 그렇게 나와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지금 좀 찾지 못하는 분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용인교회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탁구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뒤늦게 좀 확인은 됐습니다만 네. 앞서 저희가 좀 다뤘던 것처럼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역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분을 전부 다 검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롯데월드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5일날 이제 거기서 있었지만 그럼 5일날만 검사를 할 게 아니죠. 6일, 7일 이후에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검사를 받는 게 지금 필요하고 다행히 서울시에서 월요일부터 본인이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러한 점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롯데월드 관련 확진자 같은 경우는 방역에 정말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문 대통령도 어제 말했듯이 이제 역학조사의 불투명성을 가지고 임하시는 분들을
상황을 엄정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듯이 이렇게 초기 대응, 인천학원강사 때도 저희가 한 이틀 정도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7차 감염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좀 투명하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좀 강조를 해주시죠.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금 이제 뭐 불편한 면에서 약간 거짓말 비슷하게 하실 수가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는 지금 거의 한 명이 100명 이상을 감염을 시키고 그게 7차까지 나왔지만 아마 더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그게 뭐 건강하신 분도 고통을 받지만 연령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은 그건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본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양천구의 탁구장 관련된 감염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 서울시내 탁구장 350여 곳 운영 자제를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방문 판매 업체 같은 홍보관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후적인 조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탁구장 그리고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이런 것들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나니까 그 후에 관련된 행정 명령이 나오는 건데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행정 명령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생활 방역으로 돌렸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떤 뭐 이렇게 행정 그런 뭐 권고를 하더라도 사실 예. 어려워요. 우리 개개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탁구장이나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께서 최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운동을 할 수 없게 이런 식의 우리가 개개인이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게 안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사후 조치로서 어떤 행정적인 것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지금 시설이 많을 거예요. 모르는 위험 그런 장소도 많은데 그런 곳이 있더라도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스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예. 네, 그것만 지켜주신다면은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라든지 선거 때를 보시더라도 아무리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대부분 확진자가 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사각지대 관리도 굉장히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아마 뭐 탁구장 같은 그런 시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시기에 그러면 또 생각해서 저희가 좀 돌아봐야 될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위험지대 어디가 좀 있겠습니까? 뭐 모든 곳이 사람이 모이는 건 다 위험 지역이죠. 뭐 특히나 식당이나 주점 이런 곳 굉장히 사실 위험해요. 근데 우리들은 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하지만 가능하면 이제 소규모로 좀 모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싱가포르 같이 이주민들에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데 좀 열악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검사도 못 받으시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곳들이 꽤 있으세요. 이렇게 뭐 쉼터라든지 그리고 어른들이 가서 노인분들이 가서 쉬는 곳 그런 뭐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예. 그런 곳에서 그 지역에만 계시면 괜찮은데 외부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많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뭐 대중교통도 타셔야 되고 외부에 출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게 감염이 됐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의 또 특징이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 초기에 증상이 잘 안 나오세요. 그냥 기운이 없어요. 예. 입맛이 좀 없어요. 내가 감기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뭐 보호센터라든지 그런 요양원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도 이제 경로당 이런 쪽에도 예. 많이 있으시죠. 그런 곳을 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또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무료로 조금 지원을 해주시고요. 하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시립병원에서만 무료 검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조금 여의치 않은 경우는 바쁘신 경우는 검사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서울시에서 여유가 더 된다면 병원을 조금 더 넓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제 확진자, 어제 발표됐던 그제 확진자와 동수입니다. 어제 38명이 또 확진이 됐고요. 0시 기준 누계는 11,852명입니다. 확진자 38명 중에서 국내 감염이 35명, 해외 유입이 3명이고요.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롯데월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안에 있었던 학생의 동선이나 어느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지, 뭐 이거 탈 때 마스크를 썼는지, 누구랑 갔는지, 같이 탔던 사람은 누군지 이렇게 진짜 디테일하게 경로들을 파악을 했더라고요. 이게 네. 자칫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구멍을 좀 메우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그런 디테일한 세세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 가신 분들은 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특히나 그렇게 주변에 밀접하게 있던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롯데월드 고3 확진자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25일 날 처음에 그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좀 생활을 했고 5일 날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 그 후에 이제 6일 날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입원을 해서 또 검사를 했더니 또 음성이 나온 겁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가 100%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분명히 음성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학생이 이제 25일 날 인후통이랑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조금 감염이 됐을 확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아니라고 굉장히 소량이라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제 건강한 10대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본인의 면역에 의해서 이게 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5일 날 검사할 때는 조금 피곤했기 때문에 저는 6일 날 확진이 나왔다가 조금 더 그게 바이러스 양이 작게 되면 안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5일 이전에 3일 전부터 검사를 하는 게 저는 더 좀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단 검사에서 한 번 지금 양성이 나온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고 일단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죠. 한 번 양성이 나오면 양성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음성이 나오거나 초반에 음성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사례가 있었기 예,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를 정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m 거리를 두면 감염 확률이 80%가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82%나 떨어져서 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둔 상태라면 거의 감염될 확률이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라고 하던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모임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근데 주말 동안에 이동량하고 활동량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 뭐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생활 반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대부분 대중시설이나 그런 게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냥 생활을 하던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활 반경은 적어지지 않았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1m 거리 두면 한 82% 돼 있고요. 마스크가 한 85% 정도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N95죠. 우리가 의료진이 쓰는 N95는 95% 이상 거의 감염 확률이 낮은데 일반 마스크는 한 조금 더 떨어져요. 한 7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70%도 굉장히 큰 거죠. 거기다가 1m 이상 거리를 두면 되죠. 근데 우리가 사실 말을 할 때 1m 이상 거리를 두기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양쪽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면 대부분의 감염은 막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더라도 조금 가능한 한 대중시설 이용을 좀 줄여주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등교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자발적으로 검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등교할 때도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그 정문에서 자가 검사 실시를 했냐, 뭐 시스템 거기에 확인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라도 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등교를 못하는 학생들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뭐 천식 뭐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예 등교도 못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호흡기 관련해서 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등교를 차단하는 게 지금 필요한 조치인가요?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이게 비염이나 천식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비염 아이들은 재채기를 하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감기인 줄 알죠. 코로나로 착각을 하니까 학교에서는 등교를 조금 어려워하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기는 학교를 가고 싶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을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비염의 증상하고 코로나19 증상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제 이런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제출을 하고 나면
얼마 후에 다시 증상이 생기면 또 그게 필요하다고 이제 학교에서는 또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고3을 제외하고는 학교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등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만일에 학생이 비염 증상이나 천식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은 저는 이 시기에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충실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염이나 천식이 어쨌든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네. 이번 코로나19도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네. 뭐 상관관계나 영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경우는 이제 기도 염증이 좀 과민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정말 과민하게 반응해서 조금 잘 걸리죠. 그래서 그리고 감기가 일반 건강한 분은 감기로 지나가지만 천식 환자나 비염 환자는 좀 안 좋은 경우에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앓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는 경우도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조금 우리 아이는 조금 호흡기가 안 좋다 생각을 하시면 요새 조금 수도권에서 환자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도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비염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쉽게 좀 많죠.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염 증상 그런 경도에 따라서도 그런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정도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비염은 사실은 이렇게 막 큰 병을 유발하진 않아요. 예. 보시면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막 하죠. 그리고 콧물이 맑은 코가 콧물이 막히고, 나오고 예. 눈이 가렵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일상이 불편한데 과거 같으면 우리가 비염 증상으로 넘어가지만 요사이는 조금만 재채기만 해도 옆에 분들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하면 에어컨이 이제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가전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창문이 있는 시설 같은 경우 괜찮은데 공조를 에어컨이나 이제 환풍기로만 하는 뭐 지하에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창문 없는 건물들이 있어서요. 이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사용하고 환기하고 이런 절차들을 저희가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환기가 안 고는 데 지하인 데가 많잖아요. 공조 시스템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을 열고 그냥 복도로 환기를 시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복도에서 공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돼 있으면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좀 통해서라도 공기청정기. 헤파 네. 필터가 있는 조금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최대한 좀 간격을 두고 입장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완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치료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 중에 하나가 렘데시비르라는 그 에볼라 치료제인데 네. 미국에서는 이게 긴급 사용이 승인이 돼서 치료제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치료를 검토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게는 효과가 크게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렘데시비르가 유일하게 지금 긴급 FDA 승인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 일본이랑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승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곧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환자나 중증 환자가 산소를 쓰는 환자나 산소를 쓰지 않는 폐렴 환자한테 분명히 그 회복 기간을 4일 이상 단축을 시켜주고 효과가 있는 약물로 이미 검증이 됐어요. 물론 네. 만치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약제 조합이나 더 좋은 약제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이제 보니까 조금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 거로 돼 있다고 돼 있었는데 조금 아마 더 앞으로 데이터가 모여야 되지만 그 검사 연구 집단이 대부분 미국이에요. 예. 미국과 유럽이 많고 아시아는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는 2군데, 그다음에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안 되는 거죠. 많아야 몇십 명 정도니까 연구 수가 작으면 어떤 이런 결과 자체가 네네. 조금 저희가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좀 더 이런 임상시험에서의 아시아 집단의 표본을 좀 더 늘려서 확인을 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렘데시비르 자체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 그 일반 우리가 그 위약군이죠. 군에 비해서 부작용이 많지가 않아요. 도리어 부작용이 더 적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중증 환자한테 쓰는 것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약의 효과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